2012년 12월 14일 굳은 표정의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브리핑룸으로 들어옵니다. 여느 때와 달리 너무나 엄숙한 분위기였고 몇몇 찰칵거리는 카메라와 키보드 소리만이 정막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그는 한 성명을 발표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이러한 비극을 너무나도 많이 겪어왔습니다.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저는 대통령으로서 누구와 다름없는 한 사람의 부모로서 반응하게 됩니다. 특히 오늘의 일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에 자식을 가진 모든 부모가 참혹한 심정과 절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죽은 피해자들의 대다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아이들은 생일, 졸업, 결혼, 축복받을 수 있는 많은 나날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명을 발표하는 오바마 대통령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2012년 12월 14일 금요일, 미국 코네티컷주의 소도시 뉴타운 웨단 집에서 아침에 정적을 깨는 총성이 울립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한 채 이어지는 아침의 고요함. 비극은 이렇게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같은 시각 뉴타운의 샌디훅 초등학교. 만 5살부터 10살까지 연령의 학생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앞은 등교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 그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교사와 자원봉사자들로 분주했습니다. 방학을 불과 며칠 앞둔 학교는 이미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풍기고 있었죠. 산타클로스 옷을 입고 아이를 데려다주는 아버지부터 루돌프 머리띠를 쓰고 눈스프레이를 뿌리며 아이들의 등굣길을 배웅하던 어머니까지. 그렇게 주말을 앞둔 학교는 시끌벅적하지만 활기차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미국 중산층 마을 초등학교에 비극의 그림자가 드리운 건 오전 9시경 대부분의 아이들이 교실로 들어간 뒤였습니다. 그때 한 차량이 학교로 들어섭니다. 정문의 경비원은 들어오던 차량이 저학년 자원봉사자의 차임을 확인하고 들여보냅니다. 아무래도 경비원 입장에서는 매일같이 보던 차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차가 눈에 익었겠죠. 하지만 그 차량에서 내린 사람은 처음 보는 남성이었습니다. 늘 보던 그 자원봉사자가 아니었던 거죠. 검은 방탄복과 노란 기마개, 그리고 선글라스를 쓰고 내린 그의 모습은 이곳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너무나 이질적인 모습이었습니다. 30여 분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 그 남성은 레밍턴 소총 한 정을 든 채 초등학교 건물로 뛰어들어갑니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사건 중 하나로 꼽히는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교장과 교사들은 회의를 위해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자기 총성이 울리기 시작한 거죠. 누군가 교내 확성기를 킨 덕분에 어른들은 학교 내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아챘습니다. 총성이 울리자마자 몇몇 교사들은 테이블 밑으로 고개를 숙였고요. 교장과 교내 심리상담교사 2사람이 바로 회의실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건물 내에는 456명의 학생들과 46명의 교직원들이 있는 상태. 두 선생님은 지체하지 않고 총성이 울린 바로 그 방향으로 달려갑니다. 소리가 들리는 곳이 가까워질수록 교장은 애써 불안한 내색을 숨겼지만 이내 참담함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곳은 학교에서 가장 어린 만 5살에서 7살까지의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었던 정문 쪽이었기 때문입니다. 총을 들고 있는 괴한은 유리로 된 학교 출입문을 쏘고 그 총격이 만든 구멍을 통해 교내로 진입을 했는데요. 여기서 소리를 듣고 달려온 교장 그리고 상담교사와 이 범인이 마주치게 됩니다. 범인을 저지하려던 2사람은 결국 공격을 피하지 못하고 사망하게 됩니다. 사진 오른쪽의 상담 선생님은 퇴임을 1년 앞둔 상황이어서 주변 사람들을 더 안타깝게 했습니다. 괴한은 다음 타겟을 찾아 움직였습니다. 그는 복도 2번째 교실로 침입을 하는데요. 그곳엔 15명의 1학년 학생들과 30세의 로렌 로서와 29살의 레이첼이라는 교사는 학생들을 교실 뒤편으로 보내면서 화장실에 숨기는 와중에 괴한의 습격을 받게 됩니다. 14명의 학생과 2교사 중 살아남은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장 피해가 심한 교실이었죠. 그런데 이곳에서 유일하게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6살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신원이 비공개됐어요. 근데 이 학생이 어떻게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냐면 같은 반 친구들이 변을 당한 그 사이에 묻혀서 꼼짝 않고 죽은 척 연기를 했던 거죠. 구조된 뒤에 엄마의 품에 안긴 이 소녀는 나는 괜찮아요, 엄마. 하지만 내 친구들은 모두 죽었어요. 라면서 이 괴한을 화난 사람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교실을 쑥대밭으로 만든 괴한은 바로 옆에 또 다른 1학년 교실로 이동합니다. 괴한이 들어오기 직전까지 2명의 교사는 학생들을 나눠서 옷장과 화장실, 책상 밑으로 숨겼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을 숨기고 문으로 향하던 중에 교실로 들어온 괴한과 마주치게 됩니다. 담임교사는 범인에게 학생들이 학교 반대편 강당에 있다면서 관심을 교실 밖으로 돌리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강당은 비어 있었고요. 하지만 여기서 상황이 크게 어긋나고 맙니다. 너무나 공포에 질려버린 걸까요? 옷장에 숨어있던, 그러니까 선생님이 숨겨놨잖아요, 아이들을. 근데 옷장에 숨겨있던 6명의 아이들이 옷장을 뛰쳐나와서 도망가기 시작한 거예요. 곧 괴한은 그들을 공격했고요. 교사 2명이 아이들에게 몸을 던져서 총알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역시 이곳에서도 모두 사망하고 맙니다. 반면 옷장 속에 끝까지 숨어 있었던 나머지 7명의 아이들은요, 극적으로 생존해서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게 됐죠. 후에 경찰이 시신을 수습했을 때 이 오른쪽에 보이는 선생님은요, 6살 특수학생이었던 학생을 껴안고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서 보는 이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오전 9시 40분 3초경 마지막 총성이 울립니다. 그 소리는 압박해 들어오는 경찰을 확인하고 자신의 범행을 마무리하려 했던 괴한이 자신의 머리에 총을 쏘는 소리였습니다. 교내 진입 시간으로부터 불과 11분 동안의 짧은 시간 동안 26명의 목숨을 앗아가 버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범행을 끝낸 거죠. 자기 방어 능력이 전혀 없는 20명의 6살, 7살 어린이들에게 끔찍한 일을 저지른 범인. 그는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범인은 이 학교 자원봉사자로 일하는 낸시 란자의 둘째 아들, 20살의 애덤 란자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애덤은 학창시절 우등생이었지만 내성적이고 말은 거의 없는 아이였다고 합니다. SNS 활동도 거의 하지 않았고요. 심지어 고교 졸업 앨범에도 그의 사진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진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사진 찍기를 꺼린다 라는 짧은 멘트만 적혀 있었죠. 애덤은 어머니 낸시가 합법적으로 구입한 총을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충격적인 건 그가 어머니가 일하는 학교로 범행을 하러 오기 전에 이미 집에서 총기로 어머니를 살해했었던 겁니다. 이 중간에 단 한 번도 자신의 행동을 가라앉히지 못했어요. 경찰은 범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상황에서 명백한 범행 동기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집에서 압수한 범인의 자료와 주변 조사를 통해서 어린 시절부터 범행 직전까지의 상황을 유추하면서 범인의 배경을 추적을 했는데요. 먼저 정신과 치료 내역을 확인한 결과 정신건강 문제가 있었던 것이 확실하다고 밝혀집니다. 2005년에 발달장애 일종인 아스퍼거 증후군 진단을 받았었고요. 심한 강박 증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루에 양말을 20번 갈아 신기, 그리고 문고리를 잡는 걸 극도로 싫어했다. 왜 문고리 잡을 때마다 손 씻는 사람들 있잖아요. 약간 그런 강박증인 거죠. 그리고 접시에 음식을 특정한 방향으로 놓게끔 요구를 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였던 겁니다. 그 외에도 공휴일이나 생일을 극도로 싫어했고요. 머리를 자르는 것도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소음이나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싫어하기도 했죠. 더 특이했던 건 어머니와 같은 집에 살면서도 이메일로 이야기를 주고받았었다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일반적인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특히 범행 직전 3달 동안은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경찰 보고서에서는 평소에 애덤이 공격적이거나 위협적인 기질은 보이지 않았으며 예일대 아동연구센터의 한 박사는 이번 참극이 벌어질 만한 전조는 발견되지 않았었다고 밝히면서 구체적인 범행 동기가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죠.
비록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사건이 벌어지는 중에 빠르게 움직인 다른 교실의 선생님 덕분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생존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복도 첫 번째에 위치한 1학년 교실의 선생님입니다. 케이틀린 선생님은 입구에서 나는 총소리를 듣고 14명의 학생들을 화장실로 빠르게 몰아넣고 문을 잠갔습니다. 화장실에서 학생들을 독려해가면서 조용히 숨어서 화를 면했는데요. 경찰은 교실 창문에 붙어있던 검은색 시트지 때문에 범인이 빈 교실인 줄 착각하고 지나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두 번째로 4학년이 수업을 받고 있던 음악실의 메리 로즈 선생님입니다. 그녀는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감을 느끼고 교실 문을 잠근 뒤에 자신의 작은 캐비넷에 학생들과 함께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증언에 따르면 범인이 얼마 뒤에 교실 문을 두드리며 들여보내달라고 소리를 치다가 이내 사라졌다고 합니다. 같은 시각 도서관 직원 2명은 도서관에 있던 18명의 학생들을 창고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잠겨있지 않은 도서관 문을 발견한 직원은 문을 닫고 책꽂이로 바리케이트를 쳐서 범인의 진입을 막았습니다. 도서관 사람들 역시 화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 학교에는 교실 도우미라는 게 있어요. 교실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출석부를 전달하는 일을 하는 학생들이었는데요. 우리 어릴 때도 그런 게 있었죠. 요즘엔 잘 모르겠지만. 이날에는 2학년과 3학년 학생 둘이서 교실 도우미 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발견한 한 선생님은 복도의 2 학생을 자신의 교실로 끌고 들어가서 몸을 숨겼습니다. 아이들이 상당히 위험한 상태였잖아요. 복도에 있었으니까. 이 밖에도 많은 선생님과 직원들의 노력으로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 밖으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인구 11,000명의 작은 도시 샌디에고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미국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여태껏 발생한 이런 사건들 가운데 희생자들의 나이가 참 많이 어렸다는 사실이 더 큰 충격과 안타까움을 느끼게 했었죠. 사건 발생 직후 미국의 주요 방송국들은 모든 방송을 중단한 채 사건 속보를 내보내는 특별 생방송을 진행했습니다. 당일 오후 3시 15분 오바마 대통령은 애도 성명을 발표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경험한 최악의 사건이며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일이다 라면서 자신의 2번째 임기 최우선 과제로 총기 규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물론 계획대로 되지는 않았죠. 사건이 발생한 지 이틀 만에 대통령은 샌디에고를 찾아가서 유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사건의 생존자들이 매우 어린 나이의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아동들을 위해 치료견도 파견되었습니다. 국제치료견협회 소속의 치료견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행동하도록 훈련되었기 때문에 아동의 정서적인 안정과 교감을 통해 사건 후유증 치료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떠나보낸 이들은 살아가는 시간 동안 잊혀지지 않을 기억과 끝없이 싸워야 할 것입니다. 한 번도 원한 적 없었고 가지려고 노력도 한 적 없었던 고통이었겠죠. 7년의 시간이 흐른 2019년 3월 25일 비극은 다시금 샌디에고를 찾아왔습니다. 희생된 학생 중 한 명인 아비엘 리치먼의 아버지 제레미 리치먼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사건 이후 딸의 이름을 딴 비영리 단체인 아비엘 재단을 설립해서 지역사회 연구 및 공익활동과 폭력 예방에 힘써왔던 그였습니다. 경찰은 이 일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따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 3년이 지났습니다. 범인 애덤 란자의 빈집은 철거가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이 집을 악마의 집으로 부르며 볼 때마다 고통을 호소해왔습니다. 이 집은 은행이 인수를 했고요. 2014년에 다시 마을 소유로 넘겼는데요. 결국에는 집이 철거가 됐고 주택 자리는 공터로 남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피해자 가족들과 부상자들이 범인의 사망한 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법원은 어머니의 책임을 인정했고 150만 달러의 재산을 원고 측에 분배하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원고 측, 피해자 측은 범인이 범행에 사용했던 이 도구가 어머니 낸시의 소유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정신질환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소홀했기 때문에 이 같은 비극이 발생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서 16명의 원고는 각각 93,750달러씩 받게 되었습니다. 배상금은 범인 어머니의 주택보험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는 아픔의 장소가 되어버린 샌디옥 초등학교는 사건 발생 1년 후 철거가 되어서 새로운 건물로 바뀌었습니다. 2016년 가을 학기부터 다시 학생들을 받기 시작했고요. 아름다운 디자인과 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재개관하였습니다. 미국은 개인의 총기 보유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고가 일어났었죠. 그 중에서도 이번 사건은 미국인들 뇌리에 가장 깊숙이 박힌 사건 중 하나로 남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에 대한 범죄에 대해 매우 엄격한 미국이기 때문에 더욱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죠. 샌디옥은 다시 학생들로 활기를 띠고 있지만 유가족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이에 공감하는 시민들은 여전히 총기 규제 법안 통과를 위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샌디옥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워싱턴 거리에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더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야 하는지 질문을 던지면서 그들은 워싱턴을 걷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